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아주 어렵게 모신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안유아 교수님을 시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저 알아요. 갓유아. 네. 갓유아 들어보셨어요? 진짜예요? 네, 중국에 정말이에요?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어요. 원래 이런 게 본인만 모르고 주변 네.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이에요? 이 기회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 오케이. 사실 지금 굉장히 중국에 관심이 많은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교수님 팬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양회가 이제 막 끝났잖아요. 맞아요. 네. 양회에 대해서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교수님께서는 어떤 느낌으로 보셨는지 그렇죠. 예, 말씀 그러니까 부탁드려요. 사실 양회가 3월 10일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나서 사실 많은 언론이나 많은 이런 방송에 다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같은 말 6% 이상이냐 예를 들면 이런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같은 얘기는 제가 안 드릴 거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미래의 중국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나는 중국 이번에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최대치에 맥시멈하고 네. 그다음 또 줄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60년 때는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서 2050년에 다 탄소 중립이에요. 한국도 그렇고요. 근데 2060년이라는 건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고 발전도상국 국가고 그런 면에서 탄소 중립 국가가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왜 어려움이 크냐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주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왜 개인적으로 이걸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탄소 중립에 관련되는 산업들이 중국이 지금 주도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상해하고 심천의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4,000개 넘는 중국 기업들이 네. 다 탄소 중립과 관계되는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이런 모두 지금 중국의 주도 산업들이 거의 이 탄소 중립에 관계되는 주식인데 무슨 말이냐면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거는 이제는 기업들이 기술 투자를 더 해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지금 굉장히 실물 경제가 안 좋아서 이익이 지금 중국의 상장 기업들이 ROE가 지금 3에서 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탄소 중립에서 정부에서 친환경 이런 시설들이 투입해야 되고 배출량을 얼마 줄여가 이런 걸 잣대로 내면 그 비용이 만약에 ROE보다 더 높아지면 다 적자로 돌아서는 거니까 중국의 주도 산업들한테는 엄청난 샥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2030년에 맥시멈하고 실제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중국의 발전도상국으로서 굉장한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양날의 칼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통산업, 주도산업한테는 굉장히 지금 큰 비용이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 반면에 또 이게 앞으로 친환경 관련된 이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새로운 기술도 나올 거고 친환경 관련 앞으로는 굉장히 섹시한 테마주로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기회이지만 중국이 주도 산업 이끌어가는 이 섹터에서는 굉장히 큰 우리가 투자자로서 리스크 요인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이래 가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내가 투자한 주식이 친환경 관련돼서 탄소 중립과 어떤 이슈가 연계되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 혁신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과의 싸움은 기술 패권 전쟁이고 네. 미국도 이제는 자기 경쟁력이 키워야 된다 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엄청 기술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려고 하고 중국도 당연히 워낙 G2로서 미국하고 경쟁하려면 그래서 또 이것도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네. 제가 섹터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2035년까지 중국이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양회에서 네. 몇백 페이지 되는 보고서도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길게 봤을 때 2035년까지 지금부터 한 15년 남았죠. 앞으로 7대 산업이라고 명확히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
AI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빨리 가는 섹터예요. 잘하는 섹터. 그러니까 네. 특허 수가 미국보다 2배 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 빅데이터하고 연관되는 거고요. 양자 컴퓨팅, 반도체. 네. 반도체는 지금 그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목줄을 쥔 섹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2010년부터 반도체 자립을 외쳤고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사실 2020년까지 70%를 국산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대로 잘 안 가. 돈을 반도체 펀드를 엄청 만들어서 돈을 엄청 투자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뇌과학, 유전자, 바이오 기술, 우주, 심해 탐사. 앞으로는 미국하고 중국 싸움이 심해와 우주죠. 우주와 심해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임상의학, 헬스케어 이건 우리 한국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앞으로 같이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네. 단기로 봤을 때는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8대 산업. 그래서 보면은 로봇 공학 잘 아시겠죠? 항공기 엔진. 네. 네. 그리고 신에너지차. 우리가 스마트카 그죠? 그리고 농업기계. 앞으로는 스마트팜. 우리가 이제는 농업도 다 아이패드 뭐 이런 걸로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옥수수의 수분이 지금 얼마 있고 뭐 물을 얼마 줘야 되고 뭐 벌레가 얼마 이게 다 이 하나로 컨트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이 디지털 밸리. 농업 자체가 스마트팜에서 디지털 밸리. 네. 이게 농업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첨단 의료 장비 쪽 신약, 고속철, 네. 그다음에 대형 LNG 쪽 그렇죠. 그리고 운반선, 그다음에 우리가 대형 여객기. 중국은 이게 지금 이제는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되니까 중국에서 C919 이런 고기술 대형 여객기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위성 위치 확인. 앞으로는 자율자동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성 위치 확인이 되게 중요한. 이게 중국에 또 뭐 꺼더디2 이런 좋은 또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히토류가 있어요. 히토류 등 신소재.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그 히토류 말씀해 주셔서요. 네. 그 미국에서 지금 히토류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토류 맞아요. 전략이 좀 통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전 네. 세계에서 사실 3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히토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넘었어요. 근데 지금 점차 의존도가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8%전 세계 수출의 58%를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히토류도 이렇게 질이 있어요. 네, 네. 좋은 히토류. 히토류는 일반 사람들이 모를 건데요. 저는 사실 화학 공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기화학, 무기화 이런 데 되게 사실 제 전공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히토리 뭔지를 모르잖아요. 일반 네, 분들에게 맞아요. 말씀하면 우리가 유기화학 화학 원소 중에 57번부터 71번 원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란탄계의 원소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15개가 있어요. 57번부터 71까지. 그래서 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이 스칸디움이라는 원소와 39번에 이트리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름도 어려워요, 교수님.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개 합하면 17개 원소예요. 네. 이걸 우리가 히토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 17개 원소가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뭐 우리가 앞으로 자율자동차라든가 이런 다 들어가. 앞으로 이게 히토류를 안 쓰는 곳이 와, 없어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매장량이 전 세계가 제일 많은 국가가 중국이에요. 전 세계 3분의 1이 중국이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베트남이 갖고 있고요. 미국은 1%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래 그다음에 뭐 또 호주에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히토류가 중국한테는 무기. 그래서 이걸 쉽게 제가 재밌게 표현하면 중동에는 석유가 있잖아요. 석유가 되게 전략 자원인 거 맞아요. 아시죠? 그래서 네. 왜 달러가 되게 기축통화냐? 그 석유는 무조건 다 달러로 결제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중동에는 석유가 있으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등소평이 되게 우리는 히토류가 있다. 중동에 석유에서 우리는 히토류가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동에서 우리가 왜 중동이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석유 가격을 미국이 다 좌우지했어요. 네. 왜냐면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손을 잡고 석유 가격을 독점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뭉쳐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오펙이에요. 그럼 오펙이 뭉치니까 석유 가격이 너무 이렇게 종이값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공급량을 제한하는 거지. 너무 가격 떨어지면 생산량을 줄이고 너무 올라가면 공급을 이러면서
이 가격 프라이스 석유의 프라이싱이 오펙으로 온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 만약에 똑똑하다면 중국이 앞으로 똑똑하다면 휘토류가 앞으로는 미래 4차 산업에서 석유처럼 중요한 게 휘토류인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똑똑하다면 이제는 휘토류를 석유화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프라이싱을 중국이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휘토류가 매장량도 제일 많고 네. 중국 전 세계 수출이 58%를 하고요. 또 거기서 보면 우리가 분리공정, 재련공장이라고 있어요. 그건 고급 기술이에요. 이건 중국이 세계 1위예요. 그래서 그 재련 제품 비중을 하면 중국이 수출이 세계 88% 차지해요. 네. 절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미래 산업이나 이런 데서 중국 거 수입을 안 하면 사실상 되게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지금 프라이싱에 왜냐면 휘토류를 지금 막 수출해 버리면 두 가지가 중국 입장에서 안 좋아요. 이게 오염이에요. 이걸 이렇게 막 발굴하잖아요. 캐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 10년이 지나도 풀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환경 오염. 그래서 네. 지금 네. 리차드 K님께서 히토류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환경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는데 맞나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안 하고 아. 보통 후진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처음에 무작위로 막 캐가지고 수출했다 후에 보니까 네. 와 이거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후에 중국도 전략을 바꿔요. 미얀마 이런 데서 수입해 와요. 아, 그러니까 그런 1차는 거예요? 중국이 많은데 일부러 거기서 네. 후진국에서 이렇게 채굴하게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덜 오염. 그걸 갖다가 중국은 재련 기술이 강하니까 그게 엄청난 노하우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다시 수출한 게 88% 중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환경 오염이에요. 그래서 한번 발굴하면 거기는 어서는 풀이를 안 자란다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 하겠냐면 미래에서 제일 중요한 휘토를 중국이 갖고 있다고 와 이러면 우리가 먹줄을 중국한테 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바이든이 이번에 동맹국을 다 동원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특히 쿼드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쿼드 국가들한테 그래 야 우리는 이제는 휘토류를 분산화하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네. 호주가 내네 기술이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호주에서 우리가 수입을 더 할게. 뭐 일본도 말해 일본한테 야 일본 이전에 미국 중국에서 하지 말고 호주에서 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더 발전시켜. 재련 기술이고 왜냐면 중국한테 목숨이 딱 지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이 뭐냐면 히토리를 어제 석유화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맘대로 막 재구하고 팔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지. 너무 저렴하게 안 팔겠다는. 히토리를 석유처럼 고급화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오펙을 만들어진 것처럼 이걸 이제는 이게 히토류 오펙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싱 기능을 중국이 왜 제일 많으니까 수출 네. 프라이싱 기능 갖고 가면 앞으로 달러가 어쩌면 히토리하고 연결시켜야 달러가 기축통화 유지할 정도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전략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딱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위험하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이나 한국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히토류 수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한국도.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국가에서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는데 네. 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먹히냐 이거지. 바이든이 이런 생각은 좋아요. 네. 내래도 바이든이 그러겠어. 내가 어떻게 중국에 다 의존하겠어요. 지금 관계도 이런데.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이 이게 먹힐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냐예요. 계량 기술이 잘 되는 게. 근데 이거는 네. 중국 말고는 잘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기에는 힘들어요. 이게 오염 산업이면서 거기에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다 월급이 엄청 높은데 네. 그런 산업에 종사할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거기다 그만한 투입할 기업이 있을까가 엄청난 도전의 말은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교수님, 네. 그러면은 네.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사실 교수님께서 네. 중국이 지금 경제와 안보 안정이 시급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쨌든 그래도 지금 히토류를 견제를 하고 있지만 네.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힘들었는데 그렇죠. 중국은 그래도 경제 성장을 좀 했잖아요. 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쭤볼게요. 중국이 처해 있는 위기가 무엇인가? 네.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작년에 워낙 전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2.3% 성장했잖아요. 유일하게 다른 데 네. 다 마이너스인데 맞아요. 미국은 특히 마이너스 3.2%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누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나? 혹자는 미국이 이끌어간다. 미국이 올해 뭐 8% 이상 9% 갈 거다. 올해 세계 경제 개인차는 미국이다 이러는 거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다. 올해는 중국이 어쩌면 8% 혹은 10%로 성장하니까 역시 중국이 올해 경제를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주요 국가가 될 거다 해서 이 두 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말이 맞냐 이런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어마어마한 올해 도전이 있다.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번에 양회에서 왜냐면 다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올해 중국 경제를 7.8에서 8.1로 예측했어요 이미. 네. 근데 왜 양회 기자회견에서 리커창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 목표는 6%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시장은 굉장히 놀랐죠. 다 장밋빛 전망하는데 갑자기 6%? 네. 굉장히 이렇게 기대치보다 2% 넘게 낮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되니까 주가도 떨어졌잖아요. 원래 양회가 맞아요. 전후로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6%를 이렇게 이런 이슈가 나온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중국 리커창 그리고 시진핑 지도부가 생각하는 올해 경제 목표를 시스템 위기를 예방하는 데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시스템 위기까지 나왔냐? 그동안 중국 경제는요 어떻게 성장했냐면 제가 시간상을 풀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31개 성시가 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한국 같은 이런 성이 한국 나라와 같은 성이 31개 있다고 보면 돼요. 와, 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막 하나의 주체로 갈 때 31개 대표 선수가 있다고 보면 돼. 그냥 31개 대표 선수들이 누구냐면 31개의 성장. 여기만 경기도 지사 이런 31명이 막 경쟁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어. 그러니까 도 같은 거잖아요. 네, 돈 같은 게 우리나라에. 31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거기 도지사가 쟤네끼리 경쟁해. 올해는 상해가 더 빨리 성장하냐. 뭐 이게 쟤네끼리 성장. 왜 그럼 GDP 경쟁했냐. 누가 GDP 성장을 빨리 오는 사람이 시진핑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쟤네끼리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오늘 고속 성장 실현한 거예요. 네. 31개 대표 선수가 쟤네끼리 막 경쟁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1명의 대통령 후보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31명의 대통령 후보가 막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쟁했냐 31명이 다 중국 지방자치권이 엄청 세요. 그다음에 지방별로 지방 금융 플랫폼을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중국어로 정터공수라고 해요. 지방 도시 건설 회사. 그러면 왜냐면 정부는 융자를 못 하잖아. 경제 주체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정부에서 뭘 만들어냐면 도시 건설 회사를 만들었어. 그게 완전히 정부 소유 100%. 그러면 걔네들이 기업 주체니까 걔네들이 은행 가서 대출해 오는 거지. 그거 대출해 와서 줄 뭐 했냐면 도시 길을 깔고 상업 빌딩 짓고 토지 팔고 아파트 다 한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중심의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한 게 오늘날 중국 경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부동산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도시건설 공사를 앞서 지방 부채를 엄청 일으킨 거야. 은행을 통해서. 왜냐면 정부 소유니까 은행이 또 한국의 대기업에 막 대출해 주는 것을 얼마나 편하게 해줬겠어. 네. 정부 기업이니까 은행들에서 막 편하게 해준 바람에 지방 부채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27조 넘어요. 네. 위안으로. 네.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 우리가 27조 위안이면 곱하기 170만 원 하나 나오는데 지금 가슴에 안 당겨오죠. 그럼 제가 쉽게 말하면 이 지방 부채가 지금 우리가 중국 전체로 봤을 때 얘네들이 일으킨 이 부채 때문에 매년마다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있잖아요. 네. 중국 1년 재정 예산의 15%를 차지해요. 그러면 15%가 빚을 갚는 데 쓴다고요. 많긴 매년마다. 많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와닿네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방 정부는 심지어 어떤 지방 재정 수입의 50%를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아이고. 되는 거예요. 네, 월급 받아서 절반을 갚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 경제 발전의 주체가 누구라 했죠? 31개 성시라고 했는데 50%를 빚을 갚다 보면 내가 언제 4차 산업으로 가냐고. 네. 중앙의 시진핑은 야 미래는 4차 산업이 4차 산업으로 가지고 성장 엔진을 만들어. 이러면 투자가 엄청 해야 돼. 자율자동차도 네. 투자하고 반도체 투자하는데 이런 신흥산업은 뭐죠? 단기에 현금 흐름이 만들어 앉히잖아요. 네. 이건 앞으로 5년, 10년이 돼야 돈을 벌어주는데 그러면 지방정부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매년마다 예산이 50%를 빚을 갚아야 되는데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왜냐면 미래 산업에 투자는 해놨는데 얘네 돈을 벌어주는 건 5년 후, 10년 후야.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지. 먹고 살아야지. 미래 산업은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어디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돌아 안 가는 거지. 왜냐면
투자한 것은 5년 후, 10년 후에 돈이 들어오고. 여러 마리 네. 토끼를 근데 잡아야 지금 되는. 네. 당장 부채는 갚아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월급 받았어. 한 달에 500만 받았어. 그중에 250만 원 내가 은행 대출을 갚아. 그러면 현금이 250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또 미래도 먹고 살아가 그 250만을 갖다가 4차 산업에 투자했어요. 근데 4차 산업은 5년 후에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줘. 그럼 내 손이 지금 영원인 거지. 생활이 지금 안 되는 거지. 중국 경제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6% 성장률 전망한 것도 네. 지금 이런 부채 관리를 하면서 6% 하는 거는 어려운 거죠.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질문 아주 좋게 했어요. 그래서 걔면 이제 내 말했죠. 250만 원 빚을 갚았고 자 미래를 위해서 250만 원 4차 산업인데 걔는 5년 10년 후에 돈 벌어줘. 근데 돈이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정부 어떻게 하죠? 나머지 250만 원 자 거기서 내가 지방정부 당석이면 성장이면 어떻게 하죠? 250만 다 4차 산업에 할 수는 없어. 시진핑이 나보고 시진핑 주석이 나보고 250만 4차 산업에 해라고 했는데 네.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해. 그래서 50만만 4차 산업에 투자하고 200만 원 남긴다는 거지. 그 200만 남겨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200만이 당장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그러면 아무리 봐도 한국 똑같아. 아무리 봐도 부동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200만 어디다 투자했겠어요? 부동산에 또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인데 왜 중국이 성장했죠? 작년에 딱 두 가지가 중국 성장의 2.3%를 만들었어요.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 왜? 유럽하고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정지됐어. 그 미국 사람들 먹고 뭔가 생활 소비품 다 중국에서 사온 거야. 평소에 안 사오던 것도. 그래서 수출이 확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동산. 돈 다 푼 게 부동산이 간 거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먹어서라도 돈 풀었는데 그게 당장은 돈 벌어주는 게 제일 쉬운 게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 돈이 다 주식하고 부동산 가니까 작년에 중국 자회사장이 엄청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엄청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 투자해서 돈 잃은 사람은 없어요. 중국 주식 투자 다 돈 엄청 벌었어. 25% 넘게 벌었어. 너무 좋아. 근데 올해 1월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지난번에 고수친이 그랬잖아. 중국 은행 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 여기만 금융위원장이죠. 이제는 자산 가격이 너무 버블이다. 이제는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밤에 주가가 대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 가는 게 뭐죠? 중국이 먼저 긴축에 들어서나 그게 제일 맞아요.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양회에서 엄청 주목했죠.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작년 양회에서는 짱존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하겠다. 네. 짱리리 금리를 인해서 경기를 통화 완화 살리겠다. 정책 하겠다 명확하게 적었어요. 네. 올해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올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이런 표현 썼어요. 통화 정책이 그 커브는 없다. 확 바꾸지는 않다. 근데 그 말은 없어. 그리고 찡존 정확하게 타겟해서 조준해서 실시하겠다 이 표현 썼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한 건 이제는 통화를 기축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금리를 올릴 수는 없어요. 왜 뭐 맞아요. 올리냐면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네. 근데 갑자기 연준이 파월이 이상해. 파월이 슬슬 그 저가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이자까지 줘요 지금. 그러니까 은행끼리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올린 거야 0에서. 그러니까 저기서 금리가 이제는 올라가는 쪽으로 갈 확률이 보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 중국에서 자금이 미국 자금이 달러 푸는 게 다 중국에 가서 중국이 작년에 채권 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혹시 금리 올리면 돈이 쫙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갔던 돈이 자산 가격 올렸는데 그 돈들이 쫙 빠져나오면 자산 가격하고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중국은 지금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시스템 리스크 출현을 예방하니까 지금 미리 손 쓴 거예요. 미국이 올리기 전에 미리 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증시는 네.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 주식 지지분한한 거죠. 그 네. 중국 금융당국의 유동성 회수를 하면 사실은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네, 그렇죠. 엄청 받죠. 그리고 네. 아시아 시장도 엄청 영향을 받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작년에 수익이 높았던 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 학생들까지 다 계좌를 개설하고
그게 중국 저였어요. 부추, 중국 부추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 심지어 스님까지 줄 서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끼리 하는 말이잖아요. 스님이 줄을 서면 팔대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다 돈 벌었어. 제 그래서 주위에서도 많이 했어요, 정말. 네. 네. 그래서 사람들 착각해. 야, 역시 난 똑똑해. 난 돈 벌었어. 이게 다 빨간 20몇 프로. 와, 난 똑똑해. 제발. 저한테 하시는 말 같아요. 아니, 착각하면 안 돼요. 네네. 그건 당신이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그냥 다 좋았다는 거지. 맞아요. 쉽게 요즘 말- 깨닫고 있어요, 네. 교수님. 근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다 파란불이야. 그래서 막 제가 하는 어떤 그 투자 뭐 독서 모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막 어떻게 해야죠? 이걸 팔아야 되냐, 살아야 되냐 이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당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미래 산업이다. 아까 중국 지방 정부처럼 미래 산업이라고 5년 후, 10년 후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거는 미래에 들어오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산업에 대해서 나는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근데 교수님 그러는 반면에 사실 중국이 빅테크 회사들도 규제하고 핀테크 회사들도 규제하고 맞아요. 그런 규제가 심하니까 사실 아까 양회에서 14차 5개년 네. 계획에서 인공지능 뭐 네. 양자 컴퓨팅 그렇죠. 반도체 네. 얘기는 했는데 원래 이런 게 나오면 네. 빅테크 회사 주식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주가가. 근데 지금은 그 주식들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규제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사도 되는 건가요? 규제를 앞으로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제가 좀 본질적 얘기를 또 해드리면 우리 보면은 이래요. 시간이 좀 되나요? 제가 더 해도 네, 편하게 그럼요. 얘기해도 네, 돼요. 그럼요. 편하게 하시면 제가 됩니다. 또 막 얘기 드리다가 흥분하면 시간을 모르거든요. 저희가 잘 조절할게요. 제가 편하게 해도 되죠? 네네. 예. 우리가 그 큰 흐름을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도 그렇고요. 중국의 알리바바도 그렇고 다 언제 창업이 됐냐면 98년이 됐어요. 근데 98년 잘 아시는 것처럼 IMF가 터질 때예요. 그리고 2000년에 IT 버블이 그렇죠. 터지면서 그때 인터넷 기업들이 엄청 급성장했죠. 처음에 성장했다가 후에 버블 터지는 바람에 완전 이렇게 몰락했다가 언제부터 다시 또 이렇게 고조 성장하냐면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온지는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수익은 못 갖다 줬어. 그때는 알리바바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주 기억이 명확한데 왜냐면 제가 상해 복단대에 있을 때 마윈을 만났었거든요. 뭐 이렇게 우와. 1대1로 만난 건 아니고 네. 와서 강연을 했어. 영어로. 그래서 제가 영어로 강의 듣는데 다 중국 사람 듣는데 왜 영어로 강의하지? 막 이렇게 제가 엄청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게 만난 인연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왜 와 강연을 하냐면 제일 주목받는 스타 기업으로 벤처 기업으로 와서 강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사람들 투자를 생각했으면 오늘 사실 이런 방송도 안 했을 텐데 그때 그 생각 못 했어요. 저도. 그때 막 IT 버블이 벌어지고 무너질 때고 이런데 네. 근데 그때 그 흐름을 저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이 알리바바 마윈이 2005년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결국 그때 손정희도 투자했고 골드삭스도 골드삭스 투자했고 다 했어요. 근데 돈을 엄청 태우는데 계속 많이 났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마윈을 정신병 환자라고 했어요. 돈만 태우는. 돈을 못 버니까. 지금 4차 산업이 좀 그런 국면이에요. 네. 근데 언제부터 돈을 벌어내면 2008년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놔요. 맞아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인터넷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렇게 PC 데스크에서 모바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이 확 큰 게 2008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오면서 우리 손안에 24시간 인터넷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구글 포함해서 폭발적으로 돈 번 게 2008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다음부터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 돈 번 수익이 뭐냐면 다 모바일 인터넷으로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돈 번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쵸. 모바일 네. 인터넷으로. 근데 이게 이제는 팽창해서 어서 끝났다는 거죠. 이제 이 돈 버는 건 끝났어요 이미. 그럼 자기가 구글의 사장이고 알리바바 사장, 텐센트, 마와텅이 사장이 지금 아주 뭘 고민해야 돼? 앞으로 뭘로 돈 벌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어디로 가죠? 페이스북이 그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네. 뭔가 돈 버는 걸 새로 만들어야 돼 생각한 게 이 세상에 돈 제일 버는 게 돈을 찍어내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리브라를 만든 거예요. 앞으로는 돈을 발행권을 가진 자가 이건 세계를 제배한다 해서 만든 게 리브라인데 지금 리브라가 도전을 받아서 지금 또 이야기 다른 데 가고 있는데 어쨌든 네. 예를 들면 고민했던 거지. 뭘로 돈 벌까.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이 생각하게
이제는 플랫폼 자체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지? 인터넷이 전통 산업으로 들어가야 돈 벌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금융으로 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융애들이 은행들이 편하게 돈 벌다가 은행이 얼마나 편하게 돈 벌어요? 예금하는 사람이 알아서 은행에 찾아와 예금하고 기업들이 예하면 와서 대출해 가고 가만히 있는데 마진을 3%씩 버는 게 은행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딱 보니까 세상에서 이처럼 돈 벌기 쉬운 게 없어. 많이 벌죠. 금융이구나 이래서 아. 뭐가 나죠? 핀테크가 나온 거지. 그래서 나온 거군요. 예, 그럼 보세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 10억 명이 써요, 이걸. 그러면 중국의 위어버라는 게 뭐죠? 그게 알리바바가 한 자산 관리예요. 네. 10억 명이 어차피 알리바바 이런 터보나 이런 거 쓰니까 10억 명이 알리페이를 쓰잖아요, 결제를. 그럼 거기서 남은 돈을 위어버에 놔서 자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입장에서 어떤 은행을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은행을 안 가. 그럼 다 이제는 알리페이를 쓰고 위어버 자산 관리하고 나도 텐센트에서 다 자산 관리하거든 저는. 네. 은행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 옛날에는 앉은 자리에 아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예금하고 누가 가서 대출해 주니까 내가 얼마나 편하게 돈 벌어. 근데 갑자기 핀테크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을 하더니 우리 밥그릇을 다 뺏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자가 누구예요? 금융하는 자들이잖아요. 뭐 어느 나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을 것 어느 같은데요? 나라나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금융의 사례를 들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빅테크, 핀테크, 플랫폼 기업과 전통 산업이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전통 산업의 강자와 전통 산업 편하게 돈 벌다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통 산업의 빅테크 플러스 전통 산업을 해보니까 얘네를 못 이기는 거야. 왜냐면 전통 산업 예를 들면 석유 회사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현대자동차나 미국의 뭐 이런 자동차들이 GM이나 이런 애들이 원래 편하게 자동차를 생산해서 팔다가 자기네 동네에서 돈 벌었잖아요. 편하게 뭐 인터넷을 뭐고 몰라도. 근데 갑자기 빅테크 기업들은 자동차를 만들어. 그리고 더 잘 만들어. 결국 10억 명 고객을 갖고 와.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GM 자동차라 지금 앞으로 다 자율로 가버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거 하겠다고 갈 수밖에 네. 없는 게 가만히 있다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동차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산업의 강자와 빅테크 기업들이 밥그릇 싸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산업의 강자는 제자리에서만 장사를 하는데 모바일 인터넷 기업들은 전 세계를 앉은 자리에서 요거 하나를 장사를 하니까 전통 산업의 동네에서 노는 왕인데 얘네는 세계 왕이 되니까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모바일 인터넷이 전통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전통 산업의 강자와 모바일 플러스 뭐 밥그릇 싸우고 있는 게 현 시대 세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이 미국 유럽을 들어오는 거 좋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미국의 독일 같은 자동차 업체들 이런 애들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독점 규제를 대서 독점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은 공산당이 제일 중요한 나팔수가 누구예요? 국유 기업들이잖아요. 국유 기업들이 편하게 돈 벌어요. 5대 국유 은행들.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와서 은행업을 해. 공산은행 얘네들 필요 없어. 그럼 중국이 공산당이 제일 중요한 게 은행이잖아요. 어쨌든 이거 돈을 장악해야 되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얘네들이 신용카드 다 갖고 가서 얘네들이 만약에 공산당 말 안 들으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 여기 와 메인인데 그럼 공산당이 어떻게 나라를 영도해요?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드 오프 이해상충. 그러면 아까 유럽도 트레이드 오프 전통과 이거. 미국도 전통.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미국의 오바마가 영화 만든 아메리카 팩터리에 보면은 GM의 노동자를 다 실직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통 기업들이 이런데 얘네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게 큰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10억 명, 페이스북이 몇 명 있어요? 지금 26억 명 있어요. 26억 명이. 네. 한 개 나라보다 지금 중국이 제일 인구가 많아서 14억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인구는 페이스북이란 나라 인구는 26억이라고요. 저도 한 인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요? 누구도 못 네. 이길까?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 앞으로 엄청난 정치까지 여기 들어와 버리면 어느 나라도 얘네를 컨트롤 못 하는 거지. 그럼 자기네 정치 권력자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싸움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럼 이러면은 상당히 이게 굉장히 큰 충돌이잖아요. 엄청난 충돌이죠. 네, 피할 수 없는 충돌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네. 현 시대 지금 과제가 뭐냐면 각 나라 공동의 과제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Who are you? 그래서 알리바바한테 중국이 마이진프한테 질문한 게 너는 테크야 금융이야? 다른 나라 똑같은 거야. 구글이 도대체 무슨 기업이에요? 구글이 테크 기업이에요. 구글은 완전 정치예요. 구글에서는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예를 들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런 말 트위터 막 계정을 삭제해 버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정치까지 들어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한테 안 맞는 말 한다고 막 계정을 삭제해 버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인류 사회의 긍정적 작용도 했어요. 긍정적 역할. 근데 부작용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러면 각 나라에서 지금 고민하는 걸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지? 쟤네를 정체성을 뭐라고 줘야지? 우리 나라의 발전과 쟤네를 우리가 어떻게 융합시켜야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전통 산업의 로비를 받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얘는 신흥 강자잖아요. 그러면 기득권은 이쪽에 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세. 그러면 얘네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야지? 이게 전 세계 각 나라의 주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공동의 질문과 과제입니다. 그게 그만큼 큰 이슈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들은 게 있어요. 저희를 위해서 인포맥스 라이브를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그 중에 지금 저한테 거의 다 선물 받은 안 줘요? 거예요? 저한테 선물 안 줘요? 저희 따로 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얼만큼 받은 거예요? 더 저희 받을 선물 보따리 있나요? 지금 다 풀었잖아요. 조금 더 풀어주시면 아니, 안 근데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 한 개만 더 질문 네. 제가 오케이. 만나면 질문을 드리고 네. 싶었어요. 사실 알리바바, 텐센트 다 훌륭한 기업들이고 장기적으로 중국이 인구도 많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중국이 데이터가 훨씬 많다라는 거에 저는 중국 기업의 잠재력을 높게 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이렇게 국가가 힘이 강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거나 반독점법을 하려면 합의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반면에 중국은 강하게 규제 딱 해버리면 이 회사가 신규 비즈니스를 하려다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보세요?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아시는 도리겠지만 다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의 가치관과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표준이 미국이잖아요.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만 왜 사회주의고 뭐 독재고 하니까 무섭고 좀 거부감 느끼잖아요. 저 이거 또 본질적으로 또 항상 본질을 알아야 문제를 또 똑똑히 보니까 꼭 중국, 미국 이렇게 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무슨 싸움이냐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앞에 어떤 현상이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 보면 항상 이런 싸움이에요. 국가의 힘이 더 세야 되냐 개인의 힘이 더 세야 싸움이에요. 그러면 전제주의를 하는 나라는 국가의 힘이 더 센 거예요. 네. 개인의 힘이 작아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나라들은 어떤 개인의 어떤 조정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개인의 힘이 국가의 힘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시장에 맡기고 주로 개인의 민주주의를 실행해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민주주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위한 나라로 가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56개 민족이 있어요. 그럼 생각도 다르고 아까 말했죠. 31개 성씨가 다 다른 나라라고 보면 돼요. 한국처럼 제가 한국하고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부산을 갔는데 그냥 느낌이 뭐였냐면 서울의 한 모퉁이를 그냥 부산에 떼놓은 것처럼 무슨 말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31개 성씨가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시장 특징 달라요. 그러면 자기네는 그런 경험 안 해보죠. 14억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보면 돼. 그럼 이런 나라의 개인이 권리를 엄청 크게 줘. 그러면 이게 이번에 코로나 같은 데서 미국은 3억 인구지만 3억 3천만에서 중국은 14억인데 개인이 권리를 더 중요시하며 미국처럼 하루에 몇만 명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10몇만 명이 나올 수 있어요. 코로나 그렇죠. 환자가. 그러니까 중국만이 특색이 있다고요. 중국만이 사정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 2달 동안 누구 못 나오게 하면서 통제를 하니까 지금 저 정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국가의 힘과 개인의 힘의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발전 역사에 따라서 이때는 국가의 힘이 더 강한 게 그 나라의 발전에 유리하고요. 또 가다가 이때는 이제는 개인의 힘이 더 강한 게 그 사회 발전에 더 유리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역사관으로 봐야 돼요. 마치 한국이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는 국가의 힘이 더 강했던 거고 그래서 중화학공업 체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자원을 집중시켜서 큰 기업을 만들어 놓고. 네. 근데 이제는 한국도 이제는 개인이나 이런 언론이나 힘이 더 세지니까 이렇게 왔던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관점에 보면 어느 나라는 그 단계는 그게 최적의 옵티멀 제도고 그때는 이제는 여기 와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와 개인의 힘 간에 개인의 힘이 커지면 좋은 점이 있어요. 국가의 힘이 커지면 좋은 점이 있어요. 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한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에서 빅데이터 이런 거는 분명히 개인의 데이터를 우리가 써야 국가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의 힘이 너무 세니까 내 데이터는 못 써. 네. 못 써 이러면 미국은 빅데이터 산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맞아요. 왜냐면 그게 다 그렇군요. 법을 통과시켜야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3명이 의견 통일하기도 힘든데 맞아요. 3억 3천만 명의 의견을 어떻게 통일해? 토론하다 보면 세상이 다 가고 바이든이 4년 임기가 끝난다고. 하고 싶은 거랑 토론하다가 끝난다는 게 4년 임기가.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하고 싶으면 딱 밀고 간다는 거죠. 14차 의견에게 언여 딱딱하죠. 토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장점이에요. 대신에 중국은 그래서 지금까지 고속으로 성장했는데 그 고속의 성장에 따른 이익은 국민들한테 진짜 가냐.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지. 왜냐면 국가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국가가 안 주면 개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전달이 됐죠. 네, 이제 이해가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교수님. 감사해요. 네. 오늘 진짜 여러분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만 풀어놓은 선물 보따리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아니 진짜 중간중간 우리 채팅창에서 가듀어 외치셨거든요. 네. 너무 아 정말요? 네,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된다고. 아 정말요? 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당부의 말씀, 인사 말씀 하고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교수님. 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은 국토 면적이 한정돼 있고 인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도 나갔기 때문에 세계 기업이 된 거예요. 삼성이 한국에 있으면 세계 기업이 돼요? 죽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에 나가려면 우리 눈이 세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머리가 세계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미운 놈도 한 번 더 좋게 봐주고 아주 좋아하는 놈도 살짝 다른 문제 있는지도 검토해보고 이래야 한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강해야 한국이란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싶었어요. 네, 울림 있는 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중국 이슈라고 다 같은 중국 이야기가 아닌 게 정말 저도 너무나 깨닫는 게 많은 이야기들이었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희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